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의 통상압력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강혜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올해 미국의 초강력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국내 경제 비상이 걸렸습니다. 한국산 세탁기, 태양광 패널에서부터 이번에는 철강까지 그야말로 관세 폭탄을 퍼붓고 있는 셈인데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긴급 수입 제한 조치, 일명 세이프가드를 발동하면서 통상 부문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미국은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분야에서 해외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인상하는 조치를 취했는데요. 미국이 수입하는 세탁기의 약 90%가 한국 제품이라서 국내 업체들의 큰 피해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02년에 미국이 한국 철강 제품에 대해 세이프가드 조치를 내린 이래 16년 만의 일이라고 합니다. 미국 국내에서도 산업피해 구제제도 중에서 적용이 까다로운 높은 조치이기 때문에 매우 이례적인 상황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GM사가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한다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지면서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 많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철강이나 알루미늄 제품에 대한 관세 인상까지 예고되고 있어 큰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미국에서 이 같은 강력한 조치가 나오게 된 배경이 궁금합니다. 네,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강조를 했던 게 일자리 창출, 고용 확대 이런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미국의 보호무역 조치로 인해서 차질이 불가피하다 이런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 왜 이 시점에 초강력 조치들이 나오게 된 겁니까? 네, 전문가들은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통상 압박을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는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첫째는 오는 11월에 있을 예정인 미국 중간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서고 네. 둘째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네. 미국 대통령의 임기는 4년입니다. 때문에 지난해 1월 취임한 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는 2021년 1월까지입니다. 그런데 미국 하원 의원의 임기는 2년이고 상원 의원의 임기는 6년입니다. 하원 의원은 2년마다 전원을 새로 선거로 뽑고 상원 의원은 2년마다 3분의 1씩 선거로 뽑습니다. 따라서 미국은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하원 의원 전원과 상원 의원 3분의 1을 새로 뽑아야 합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상하원 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해서 중간선거라는 이름이 붙었습니다. 이 중간선거가 올해 11월에 실시됩니다. 현재 미국 상하원은 모두 트럼프 대통령이 속해 있는 공화당이 다수당입니다. 즉 공화당이 행정부와 의회를 모두 장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미국의 중간선거는 전통적으로 집권당에 불리하다는 점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 대통령의 임기 중간에 실시되다 보니 집권당에 대한 중간평가, 즉 심판 심리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네. 만약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해서 야당인 민주당이 의회를 장악할 경우 트럼프 대통령은 큰 타격을 입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안에 대한 입법이 차질을 빚으면서 국정 운영 동력이 상실되는 것은 물론 최악의 경우 탄핵 위기에 몰릴 수도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미국에서는 특별검사가 트럼프 대선 캠프가 지난 2016년 대선 기간 러시아와 내통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특검의 최종 수사 결과에 따라서 미 의회에서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될 수 있고 중간선거에서 공화당이 패배할 경우 탄핵안이 통과될지도 모릅니다.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악몽인 상황인 셈인데요.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으로서는 오는 11월 중간선거에서 반드시 승리해야 하는 절박한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2016년 11월 대선에서 자신의 지지표를 다시 결집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대선에서 이른바 러스트벨트, 즉 쇠락한 공업지대에 사는 백인 노동자들의 압도적인 지지로 대통령이 됐습니다. 네. 러스트는 녹을 뜻하는 영어인데 쇠락해서 공장 설비에 녹이 슬었다는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입니다. 러스트벨트는 동부 펜실베이니아 주를 포함해 웨스트 버지니아, 오하이오, 인디애나, 미시간, 일리노이, 아이오와, 위스콘신 등
중서부와 중북부 주도를 일컫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들 러스트벨트의 백인 노동자들 표심을 자극하기 위해 대선 때부터 아메리카 퍼스트, 즉 미국 우선주의를 부르짖어 왔습니다. 이에 따라 한미 자유무역협정과 북미 자유무역협정 등 자유무역협정이 미국의 일자리를 빼앗아간 재앙이라고 비난하며 개정 협상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으면 폐기하겠다고 공언해 왔습니다. 또 우리나라 등 대미 무역 흑자를 기록하고 있는 나라들에 대해 강력한 통상 압박 공세를 예고해 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의 대선 공약을 실천하는 것이 11월 중간 선거에서도 승리하는 길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것이 현재 우리나라에 대한 강력한 통상 압박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유는 세계 2위의 경제력을 앞세워 미국의 세계 패권에 도전하고 있는 중국과 이를 저지하려는 미국의 충돌에 우리나라가 휘말리고 있는 것입니다. 미국 시각으로 지난 16일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에서 미국 상무부는 트럼프 대통령에게 수입 철강과 관련해 3가지 권고안을 제시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의 가장 불리한 안이 우리나라 등 12개국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를 물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 포함된 12개 나라를 보면 미국의 동맹국 가운데는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포함되어 있어 현재 국내에서 논란이 뜨겁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우리나라 철강 수출업체들이 값싼 중국 철강 제품을 수입 가공해서 미국에 수출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철강의 경우 미국은 중국의 과잉 생산이 근본 원인이라고 인식하고 있는데 중국의 과잉 생산을 견제하려는 미국의 조치에 중국과 경제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피해를 보게 된 것입니다. 네. 사실 통상적으로 국제통상은 힘의 논리가 지배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번 통상 압박을 우리 정부가 어떻게 풀어갈지 한번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평가원님은 관련 보도 보면서 또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네, 국내 산업에 극심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단호한 대응 의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미국의 통상 압력을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로 보고 세계무역기구인 WTO 제소를 검토하고 한미 FTA 위반 여부를 살피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또 한국 전면 철수를 예고한 GM사에 대해서도 큰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적극적인 조치를 예고했는데요. 조선 산업이 크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자동차 산업에까지 또다시 큰 어려움이 닥칠 경우 국내 경제 피해가 극심할 것을 예고해서 철저한 대비에 나서겠다고 밝힌 것입니다. 사실상 중국의 사드 보복 조치 등 우리나라의 국제 통상을 둘러싼 갈등이 최근 계속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정부가 이번 미국의 통상 압력을 둘러싸고 어떠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이 청와대는 안보와 통상은 별개라고 보고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는데 반해서 트럼프 정부는 두 분야를 엮어서 지금 한국을 압박하고 있는 그런 양상입니다. 우리 정부에서 현재 어떤 방안들을 내놓고 있는지 좀 설명을 해주시죠. 네, 미국 상무부의 무역확장법 232조 보고서가 공개된 것은 우리 시각으로 지난 17일 새벽이었습니다. 19일 문재인 대통령은 수석 보좌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적극적인 대응을 지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불합리한 보호무역 조치에 대해서는 WTO, 즉 세계무역기구 제소와 한미 자유무역협정 위반 여부 검토 등 당당하고 결연히 대응하고 한미 FTA 개정 협상을 통해서도 부당함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철강 문제가 양국의 통상관계에서 문제로 등장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해 6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워싱턴에서 열린 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에서도 한국을 통해 미국으로 들어오는 철강 제품에 중국산이 과도하게 포함됐다는 점에 미국 측이 문제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미 한 차례 문제가 됐던 사안을 두고 미국 측이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한 만큼 문 대통령 역시 기존의 문제의식에 더해 근본적으로 통상 문제를 풀고 가야 한다고 판단했을 수 있습니다. 문 대통령으로서는 전통적인 군사동맹인 미국과의 관계에서 안보와 통상을 따로 관리하는 이른바 투트랙 전략으로 이번 문제를 풀어내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인 셈입니다. 이는 수출 호조로 무역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는 상황에서
미국의 통상 압박 조치의 부정적 영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측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문 대통령의 생각은 안보의 논리와 통상의 논리는 다르다는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신북방 정책과 신남방 정책의 적극적인 추진을 통해 수출을 다변화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도 언급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미국에 의존하지 않는 경제 체질의 개선 의지를 내비친 것으로 해석됩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WTO 제소 언급 직후 강성천 산업통상자원부 통상차관보가 기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우리나라를 비롯한 12개국의 철강 제품에 53%의 관세를 적용하는 권고안을 최종 결정하면 미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 강 차관보는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되는 수입 품목에 무역 제재를 가하는 미국의 무역확장법 232조가 가트, 즉 관세와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21조의 안보 예외 조항에 위배되는지가 WTO 제소의 핵심 쟁점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강 차관보는 12개국에 선별적으로 적용하는 부분은 가트의 예외 조항 적용이 어렵다고 본다며 특정 국가에 대한 차별적 조치에 대해 강력히 문제를 제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인 20일에는 홍장표 청와대 경제수석이 나섰습니다. 홍 수석은 기자간담회에서 정부는 철강 제품과 변압기에 대한 미국의 반덤핑 상계 관세 조치에 대해 최근 WTO 분쟁 해결 절차를 개시했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세탁기,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 조치에는 WTO 세이프가드 협정에 따라 양자 협의 중이며 협의가 결렬되면 WTO 제소를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향후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교역 파트너와의 통상 문제에 대해 국익 확보란 관점에서 당당하고 의연하게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그 잣대는 WTO 협정 등 국제 통상 규범으로 이에 입각한 대응 조치를 필요시 과감히 취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홍 수석은 WTO 분쟁 해결 절차는 분쟁 당사국 간에 불필요한 마찰 없이 분쟁을 해결할 가장 현실적인 수단이라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이를 외교안보적 시각에서 확대 해석하거나 상대방 국가에 대한 비우호적 조치로 간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홍 수석은 정부는 오는 4월 미국 대통령의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미국 측 우려에 대한 우리 측 통계 자료와 논리를 보강해 고위급 대외 접촉 활동을 강화하겠다고도 밝혔습니다. 또 현재 한미 자유무역협정 개정 협상이 진행 중으로 정부는 반덤핑 상계 관세와 세이프가드 등에 대한 무역 구제 조치를 중요 의제로 제기해 놓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홍 수석은 무역 구제 조치의 실체적, 절차적 개선이 이루어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같은 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WTO에서 승소해도 미국이 불이행하면 실익이 없다는 주장에 대해서 WTO 제소가 실익이 없다고 볼 수 없다며 미국이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적법한 후속 조치로 보복 관세를 취할 길이 열려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WTO 제소가 한미 간 협의의 완전 중단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며 협의를 하면서 한쪽에서는 제소 등 법적 수단을 병행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종합하면 우리 정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최종 결정을 내리는 시한인 4월 11일 이전까지 고위급 접촉을 강화해 설득에 나서고 만약 미국이 우리 입장에서 최악의 선택을 할 경우 WTO에 제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아무래도 이번 파장이 우리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미국의 통상 압박 관련 보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강희원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였습니다. 두 분 말씀 감사합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에는 이지사이언스와 자정뉴스에 대한 정은정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평가원 정은정입니다. 전자책부터 전자화폐까지 이제는 종이 없는 시대가 올지도 모른다고 합니다.
하지만 고대부터 지식을 전하고 문화를 교류하는 데 큰 역할을 한 종이는 여전히 일상생활에서 빼놓을 수 없는 필수품인데요. YTN-DNB의 이지 사이언스는 지난 방송을 통해 문화적 관점이 아닌 과학적 관점에서 종이를 다뤘습니다. 지난 방송에서는 종이의 힘이라는 주제로 종이를 통해 발견할 수 있는 과학 상식들을 다뤘는데요. 과학의 발달로 종이의 가치가 점점 떨어져가는 요즘, 이지 사이언스가 종이의 어떤 면모들을 보여줬는지 살펴봤습니다. 종이는 지폐에서부터 신문이나 책, 휴지, 색종이, 종이컵 등 다양한 분야에서 두루 쓰이고 있는데요. 종이의 원료는 식물의 세포벽을 이루는 기본 성분인 셀룰로스라는 섬유질이라고 합니다. 식물로부터 이 섬유질을 추출해 추가적인 가공을 거쳐 여러 종류의 종이나 섬유를 만들게 되는데요. 프로그램은 이렇게 만들어진 종이가 어떤 성질을 가졌는지 설명하기 위해 실험을 진행합니다. 색종이, 한지, 키친타월, 신문지 등 4가지의 종이를 물이 담긴 수조에 넣고 5분 뒤 종이의 물 흡수량을 측정했는데요. 실험 결과 키친타월이 가장 많은 물을 흡수했고 색종이의 물 흡수량이 가장 적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종이의 물 흡수율이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각 종이의 섬유질 구조와 표면 처리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섬유질 간의 공간이 넓을수록 더 많은 물을 흡수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이 같은 차이점을 설명할 때 단순한 자막만이 아니라 각 종이의 섬유질이나 구조를 현미경으로 보여주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었을 것 같습니다. 화장실에서 휴지 대신 국인 종이를 사용하는 에피소드는 일반 신문지와 국인 신문지의 표면을 현미경으로 비교 관찰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관찰에 이어 과학 선생님이 원리를 설명해 주는데요. 국인 신문지는 일반 신문지보다 주름이 많이 잡히면서 그 사이에 홈이 생기는데 그 홈을 통해 이물질이 닦여 나가기 때문에 창문을 닦을 때도 신문지를 구겨서 사용하는 것이 낫다는 것입니다. 종이를 몇 번까지 접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길거리 인터뷰를 통해 행인들의 참여를 유도하는데요. 스튜디오 안에서 3명의 진행자들이 실험을 진행하는 방식이 지루해질 때쯤 야외 화면을 넣어줌으로써 시청자들의 시선을 환기시키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종이의 두께가 0.1mm라면 종이를 10번 접었을 때 약 1000겹의 종이를 합친 두께인 10cm가 된다고 하는데요. 실제로는 불가능하지만 종이를 42번 접을 수 있다면 지구에서 달까지 가고도 남는 두께가 된다는 사실은 그림을 통해 더욱더 재미있게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종이로 만든 원기둥, 별모양 기둥, 세모 기둥 위에 책을 올리는 실험을 통해서는 응력 집중이라는 개념을 설명해 줬습니다. 재료에 하중을 가했을 때 그 부분의 변형이 집중되는 것을 응력 집중이라고 하는데요. 원기둥이 별모양이나 세모기둥보다 하중을 효율적으로 분산시켜 버티는 힘이 상대적으로 컸던 것입니다. 이지 사이언스의 지난 방송은 종이 안에 과학을 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간단하지만 흥미로운 실험들을 이어갔습니다. 3명의 진행자가 적절한 상황극과 실험을 통해 가벼운 과학 상식을 전해주고 중요한 정보나 개념은 과학 선생님의 설명이나 자막, 그림으로 보여주는 방식을 통해 다른 과학 프로그램들에 비해 쉬우면서 유익하게 다가왔습니다.
다만 여러 실험이나 아이템이 전체적으로 종이의 힘이라는 주제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흥미 위주로 흘러가는 듯한 느낌을 주는 구성은 바뀌어야 할 것 같습니다. 식중독은 주로 여름에 걸리기 쉬운데요. 겨울철의 기승인 식중독이 있습니다. 바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인데요. 평창올림픽 민간 안전요원들이 노로바이러스에 감염되면서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습니다. 겨울철 식중독의 주범, 노로바이러스의 증상과 예방법을 YTN이 보도했습니다. 노로바이러스 감염은 겨울철에 주로 발생하는데 그 중에서도 2월에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영하 20도에서도 생존하는 노로바이러스는 감염되면 메스꺼움이나 구토, 설사 등의 식중독 증상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노로바이러스가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수인성 식품 매개 질병 중 가장 흔하지만 백신이 없어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는데요. 백신이 없다는 표현은 시청자의 입장에서 볼 때 노로바이러스가 매우 무서운 질병이라는 생각이 들게끔 합니다. 따라서 백신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기보다는 겨울철에 흔히 걸릴 수 있는 유행성 바이러스성 위장염이라는 점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더욱 적절했을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뉴스는 노로바이러스가 오염된 음식물이나 조리기구를 통해 감염되기 때문에 꼼꼼한 주방 위생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조리기구를 주기적으로 소독하고 식재료 또한 흐르는 물에 깨끗하게 씻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음식은 가능한 85도 이상에서 1분 이상 가열하고 겨울이라도 남은 음식이나 식재료를 아파트 베란다 등에 보관하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요리하기 전이나 외출 후 흐르는 물에 비누칠과 함께 30초 이상 손을 씻는 것도 노로바이러스 감염을 예방하는 좋은 습관이라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노로바이러스는 수액 공급 외에 특별한 치료 없이 3, 4일 만에 회복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도 함께 전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시청자의 이해가 더욱 분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했다면 어땠을지 생각해보게 됩니다. 바이러스나 백신, 감염이라는 단어 자체가 주는 불안 요소를 고려해 시청자들에게 질병의 치사율이나 심각성을 과하게 전하지 않는 것 또한 질병 관련 뉴스의 중요한 덕목이라고 여겨집니다. 질병 관련 뉴스는 특히 중요한 생활 정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시청자들이 정확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별한 신경을 써주기를 기대합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 교수로부터 미투 캠페인 보도의 현황과 개선 방향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최근 언론 보도에서 가장 파급력이 큰 뉴스는 여성이 자신의 과거 성추행 및 폭력을 용기 있게 고백해서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미투 캠페인입니다. 미투 캠페인은 미국의 영향력이 큰 영화 제작자가 여배우들을 성추행한 사건이 폭로된 이후 영화배우 알리사 밀라노가 작년 10월경 나도 피해자라고 폭로하여 성폭력의 경각심을 사회에 알리자라고 제안한 이후 미국뿐 아니라 현재 한국에서도 폭발적인 반응과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현직 여자 검사가 고위직 상관이 저지른 성추행을 용기 있게 밝힘으로써 시작되었다고 하겠습니다. 뒤에 이어 유명 여자 시인이 노벨상에 가장 근접한 시인을 언급하였고 그 다음부터는 연극 연출계 거장과 유명 배우이자 교수의 이름이 폭로되었습니다. 여기서 특히 이미지가 생명인 여배우의 경우에는 자신의 커리어가 위협받는데도 불구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폭로한 점은 언론에서 높이 평가해야 하며 이들의 향후 연기 생활이
보호될 수 있도록 배려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번 미투 캠페인에서 언론의 역할이 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성추문에 언급된 인사들은 사실 평소라면 어떠한 피해를 입더라도 약자의 입장에서는 항변하기 어려운 우리 사회의 큰 권력을 지닌 사람들입니다. 언론에서 이들에 대해서 사실 확인 인터뷰를 요청하지 않고 또 보도하지 않았다면 이들에 의한 성추행은 계속되었을 것입니다. 언론은 공정하고 불편부당하게 보도해야 하는 책임이 있는 동시에 자신의 의견을 언론의 도움 없이는 충분히 개진할 수 없는 약자의 입장을 배려하는 방향으로 보도가 이뤄지기를 기대합니다. 성폭력에 대한 보도에서 2차 피해는 심각한 문제입니다. 언론에서 지나치게 자세하게 피해자에 대해서 보도하여 피해자가 사회생활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언론에서 피해자에 대한 사생활이나 과거 경력 등 직접적으로 사건과 관련이 없는 보도를 흥미 위주로 하는 것 역시 피해자에게는 감당하기 힘들 뿐 아니라 사건의 본질적인 부분과도 거리가 있습니다. 향후 언론에서는 이번 일을 계기로 기존에 권력에 있는 인사들의 그 명성이 부합하게 행동하는지에 대해서 주목해야 하는 동시에 사회 구석구석에 권력형 성추행이 벌어지지 않도록 시스템 차원에서 인사, 채용 등의 분야에서도 사회 감시 기능이 수행되기를 기대합니다. 언론사 역시 사회 감시 기관이자 일종의 권력 기관이기 때문에 미투 캠페인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신의 문제가 있을 때에도 정의롭게 보도하고 그 조치 내용을 용기 있게 보도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를 기대합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